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공포스러워?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까지 그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역사였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5.18 민주화 운동, 그죠?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바로 6월 민주 항쟁으로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5.18 민주화 운동 그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가 두 번 출범하죠. 한 번은 유신헌법에 의해서 출범했고, 두 번째는 바로 개헌, 바로 8차 개헌에 의해서 전두환 정부가 또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두환 정부가 바로 제5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5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 전두환 정부, 뭐 많은 것들 강경책과 유화책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특히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 4.19 혁명 때는 여러분들 그 김주열 학생이 또 추루탄에 맞아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또 4.19 혁명이 도화선이 되었잖아요. 또 6월 항쟁도 역시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고문 치사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올라오게 되었죠. 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어떤 그 굉장히 그 뜨거워지게 되자 이때 바로 4.13 호원 조치. 요 4.13 호원 조치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8차 개헌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겠다. 결국 이 6월 항쟁은요, 바로 이런 4.13 호원 조치를 반박하는 바로 직선제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였더라라는 것이었죠. 결국 6월 항쟁 결과 6.29 선언이 나왔고 6.29 선언이 나왔고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 그죠? 5년 단임, 그러니까 9차 개헌에 의해 가지고 5년 단임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바로 경제. 이제 이번 시간은요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저는 민주주의에서도 기적이라고 봐요. 근데 경제에서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 경제의 기적, 한강의 기적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 경제. 요게 키워드야. 원조 경제. 미국이 이제 원조를 받으면서 출발했죠. 사실 여러분들 그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왜 성조기를 흔들고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성조기를 흔들어? 왜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만한 또 역사적인 이유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왔을 그 시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그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미국이 도움을 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삶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 뭐야 저분들 이런 어떤 관점보다는 왜 저분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나오는 걸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 원조를 기반으로 해서 전후 복구 사업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원조가 주로 뭐였냐면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면화,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 밀가루 이런 것들을 원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뭐야? 모두 다 색깔이 하얗다. 화이트.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발전한다라고 해서 300산업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 어디예요? 삼성이잖아요. 삼성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제1제당에서 출발해요. 설탕에서 출발, 설탕에서. 다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300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어떤 출발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는요 워낙 전쟁 끝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300산업이 발달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여러분들 60년 박정희 정부는요 크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뭐 사실은 뭐 정치도 나눠서 봐야지. 60년대와 70년대 정치 같은 경우에도 요 당시에 여러분들 두 번 대통령 됐고 막판에 삼선 개헌안, 그죠? 요 당시에 한일 수교, 베트남 파병, 요 당시 다 60년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70년대 뭐예요? 유신 체제.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요 60년대 3공화국, 70년대 4공화국이라 그래요. 똑같은 박정희 정부지만 70년대 유신 체제는 정말 튀는 정부잖아. 그죠? 이제까지 어떤 그 보지 못했던 그런 정부 체제이기 때문에 뭐 4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정치도 보지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 70년대를 나누어서 경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1960년대는 제1, 2차, 여기 이제 이게 1, 2차 경제개발, 70년대는 3, 4차 경제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 완전 중요해. 여긴 경공업이야. 경공업 중심, 옷 만드는 거, 신발 만드는 거 이런 것 중심의 수출로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박정희 정부 60년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오면요. 3, 4차 경제개발 여기서부터 이제 경공업이 아니라 이제 중화학공업. 와우, 이거 진짜 시험 잘 나온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진합니다. 정말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죠. 이 7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1차 석유 파동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뭐냐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 가격을 막 올리는 거야. 와우. 그러면 우리는 값싸게 팔아야 되는데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였죠.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중동에 가서 거기서 건물 세워주면서 우리 아버지들 일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밤 새워가면서 건물을 짓는 거야. 완전 그 사람들이 너무 아니 이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빨리 지어? 이게 말이 돼?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한번 갔었는데 필리핀에 1년 전에 갔었거든요. 1년 전에 갔는데 건물 하나 짓고 있었어요. 오래 갔거든요. 아직도 짓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한테는 그거 딱 갖다 주면 내가 볼 때는 한두 달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야 정말 무슨 작품 만드나 봐. 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보여준 거야. 우리 아버지들이 가서 중동에서 정말 밤새 1교대, 2교대, 3교대 이러면 계속 밤새도록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정말 원더풀 한국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동 오일머니 달러 오일 돈을 벌어왔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했던 이런 모습들 진짜 이게 감동이지 뭐. 그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결국 1970년대는 여러분들 결국 70년 또 하는지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에 수출 100억 달러 이게 이제 달성이 돼요. 여기 70년대 60년대 아니야. 수출 100억 달성 70년대입니다. 70년 후반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는요.
부실기업 정리, 뭐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 제한.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70년대에 중화학공업에 너무 쏟아부었거든요. 그런 중복 투자를 또 제한하면서 산업 구조 조정했고요. 2차 석유 파동을 극복을 하면서 전두환 정부 때 되면 여러분들 3조 호황. 전 세계적으로요. 기름값 싸요.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우리가 힘들어한 거잖아. 기름값 싸요. 저유가. 달러 싸요. 달러가 싸니까 달러 빌려다가 공장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거야. 자, 요게 저임금이 아니라 저금리예요. 저금리. 저금리. 그러니까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여러분들 이래가지고요. 우리한테는 수출을 주도하는 우리한테는 이거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 그래서 3조 호황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전두환 정부 이 시기를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다. 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때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저희 집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외갓집에 갔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쌀이 없는데 이 새끼가 막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이거 쌀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되면 이렇게 그 외갓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좋아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좀 이렇게 외식을 태어나서 저 처음으로 외식이란 걸 해봤어요. 너무 좋았어. 외식이 너무 좋았어. 밖에서 먹는 거야? 와,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그런 서민들의 삶에도 그렇게 이제 온기가 도는 거죠. 그죠? 네. 저도 외식이란 걸 이제 처음 해보게 되는 또 그런 시기니까. 네. 그런 어떤 모습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조 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나갈 때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김영삼 정부 와서 이제 여러분들 그 IMF가 터지죠. 일단 금융실명제 실시, 사람 이름으로 꼭 통장 만들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합니다. 이 OECD가 여러분 뭐예요? 이게 저 선진국 클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드디어 가입을 한 거예요. 너무 이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외환위기입니다. 이게 외환위기예요. 달러가 없어. 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달러가 없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 갑자기 달러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된 것이죠.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되면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이때 정말 특히 은행에서 그 정리해고되어서 그 막 눈물 흘리면서 IMF 때니까 한마디 쉽게 하면 잘린 거죠. 정리해고되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나왔던 그 다큐를 보면서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거든요. 예, 그런 거. 근데 어쨌거나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금모기 운동 대단했죠, 여러분들. 이때 금모기 운동.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 야, 나라가 지금 부도날 상황이야. 그러면 뭘 먼저 그 상식이 뭔지 알아? 그러면 금 챙기는 거예요. 금을 내놓으면 안 돼. 왜? 종이화폐는요, 인플레이션이 딱 벌어지면요, 그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금은요, 이거는 세계 어딜 가도 제 가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 금은 꼭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금은. 그런데 국가 부도 상태가 됐는데 움켜줘야 될 이 금을 사람들이 막 갖고 오는 거야. 막 이빨 같은 것도 막 갖고 나오는 거예요. 세계 외신들이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니, 금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금을 내놓고 있는 거야. 야,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이게 한 민족의 어떤 참 이게 DNA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왜 그 구한말 때 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출발했던 그런 것처럼 참 이 금모으기 운동은 감동이었죠. 그때 그 금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금값은 거의 폭등 수준인데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김대중 정부 때 금모기 운동 이걸 해가지고 이걸로 달러 사들이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좀 돈이 도는 그런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사회 변화를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농업 중심이고 전통적 농업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의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더라. 지금은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지금 서비스업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더 가고 있죠, 지금. 도시화,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요. 농촌 인구는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KBS 다큐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 밀양에 갔어요. 밀양이 왜냐면 그 김원봉, 윤세주, 의열단 그 단원들이 거기서 11명이 나와요. 정말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거든요. 갔어요. 그런데 저 네일 아트를 제가 받았어요. 뭐야 선생님 왜 갑자기 네일 아트? 여기 지금 제가 네일 아트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대한독립이라는 그 네일 아트를 이렇게 그 개그맨 이윤석 씨랑 같이 이렇게 거기는 태극기 그렸고 난 이렇게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네일 아트면 여기 저 젊은이들이 많아 했더니 밀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대요. 다 도시로 나간 거야.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하구나.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동 문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했죠. 저임금, 열악한 환경.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전태열 분신 사건, 이게 1970년도.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들 제가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공업, 그다음이 중화공업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넘어가는 요 70년 때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죠. 이 당시 여러분들, 이 당시 살았던 이분들이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노동도 해요. 지금은 8시간 노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4시간. 일요일도 없어요. 피디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끊지 마시고요. 제가 죄송하다고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게 죄송하다고요. 막 끊으시려고 그래 막. 깜짝 놀랐어 지금. 네. 일요일도 막 쉬지 못하고. 그죠? 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몸에 분신을 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어떤 그 모습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농촌 문제. 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나오는 거죠. 문화 격차 증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농촌을 좀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면서 농민 운동이 또 전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1970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태일 분신 있었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이거 제가요 외운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삶 속에 이 노래가 늘 들렸어요. 학교 갈 때도 들리고 학교 올 때도 들리고 늘 들렸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너무 알 수밖에 없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 새마을 운동. 그다음이 뭐였냐면 이때 이제 경부 고속국도. 예. 고속도로 있잖아요. 경부 고속도로. 이게 이제 개통을 해요. 70년에. 그러니까 참 여러분 70년 이런 걸 이렇게 이런 경부 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또 이제 이후에 이제 그 70년 이후에 포스코, 포항제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거든요. 그 배경이 뭐냐면 60년대에 한일 수교 베트남 파병으로 돈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동맥 경부고속도로 동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양극화 문제, 사회계층과 소득 격차. 이거 지금도 이거 뭐 지금 갈수록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그죠?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대중문화의 발달, 경제성장, 대중매체의 보급, 다양한 대중문화의 발달. 그러면서 한류. 한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중국가 수교가 안 됐을 때 제가 중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수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중국에 가셨나요? 선생님 혹시 그때 이제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야
진짜 촌스러워도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 아 진짜 너무 촌스러워. 어쩜 이렇게 촌스럽니? 며칠 전에 제가 또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그 루트를 찾느라고 또 다큐 때문에 이제 촬영 때문에 갔었어요. 와우. 상하이 갔는데 옛날에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보면요 바로 구분이 돼요. 중국인들 완전 촌스러움. 딱 구분이 돼요. 근데 지금은요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중국인들의 패션이요 굉장히 한국틱해요. 여러분들 일본 패션은 좀 달라요. 일본에서 이 여성들이 입는 옷들은요 우리랑은 좀 굉장히 세련됐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근데 우리랑은 좀 달라요. 거기 뭐 머플러도 좀 하고 뭐 우리랑은 좀 다른데 멋있긴 해요. 근데 좀 독특해. 근데 굉장히 꾸미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중국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나름대로 어떤 패션이 있는데 우리의 패션을 중국 패션과 굉장히 비슷하게. 저는 이게 바로 한류다. 이게 바로 한류의 영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 특히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1980년 이후 축구, 야구 등 바로 이 프로 스포츠가 등장하는데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뭐 이거 뭐 유명하죠. 그죠? 국제 교류 확대, 해외 취업, 유학, 이민 증가, 국내 거주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합니다.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 이 다문화 가정은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분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한민족, 단군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지금 이제 다문화 그 가정들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해버리면 그 친구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바로 이 공간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국가 시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단군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처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되겠다. 뭐 아펙, G20 등 다양한 국제회의 기구를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 뭐 잘 나가고 있죠, 뭐 지금요, 그죠? 좀 많이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 성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한강의 기적, 경제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적, 그리고 경제의 기적.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짧은 50년 동안 광복 이후 또 전쟁 이후 우리가 만들어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북한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은 일단 그려집니다. 그죠? 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